아름다운 푸른 달빛에 젖은 성으로 보이는 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자 깊고 음침하며 불안한 장소에 도착한다. 안쪽 거대한 철문 뒤에서 몸부림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 사람이 우리의 주인공이며 끔찍한 곤경에 처한 것 같다. 젊은 남자는 상처투성이인 채 사슬에 묶여 있고 주변에는 이상하게 생긴 도구들이 흩어져 있다. 그때 백발의 남자가 그를 붙잡고는 꽤 재미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자는 순수한 경멸의 표정으로 뜨겁게 달군 인두를 주인공의 얼굴 가까이 가져간다. 그는 말을 이어가며 가문의 재능을 유일하게 물려받지 못한 것이 주인공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한치의 동정심도 없이 그는 무방비 상태인 젊은 남자의 가슴을 지진다. 리아는 그 미치광이의 손에 고통받으며 비명을 지른다. 악당은 저주받고 재능도 없는데도 소년의 목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질기다고 생각한다. 리아는 바닥에 누운 채 간신히 말을 꺼내며 무언가를 애원하기 시작한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젊은 남자는 남자에게 제발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애원한다. 남자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혀는 멀쩡하게 놔둘 걸 그랬다고 비웃는다. 그는 서먼 가문의 혈통에서 무언가를 추출하길 바랐지만 이젠 그저 지루해졌다. 등을 돌리며 그는 주인공에게 아직 죽지 말라고 말한다. 가문이 아직 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그는 3년 동안 서먼 가문의 몰락을 축하해왔다고 밝힌다. 리아는 사슬에 매달린 채 완전히 무너져 희망을 잃었다. 유일한 빛은 감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뿐이다. 그 지하 감옥에 홀로 버려진 채 우리의 주인공은 혼돈 속에 남아있다. 그는 자신이 잡힌 지 이제 3년이 지났음을 떠올린다. 그는 위대하고 존경받던 자신의 가문, 서먼 가문을 기억한다. 그의 가문은 왕국을 위협하는 마물들에 맞서는 주요 방어선이었다. 이 끔찍한 생명체들은 그림자 영역에서 나타나 드레아 대륙을 침략했으며 대륙의 5대 가문 중 그의 가문이 가장 중요했다. 서먼 가문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망 높은 가문으로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 순간을 포착한 페이튼 가문은 공격하여 모든 것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를 엿보았다. 그들은 신성한 축복을 훔치기 위해 지체 없이 주인공의 가문을 파괴했다. 그들이 가장 탐냈던 것은 전설적인 용의 피, 오직 서먼 가문만이 가진 힘이었다. 이 피를 가지고 태어난 자는 불과 10살의 칠서클 대마도사가 되고 15살이 되면 이미 고도로 숙련된 소드 마스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저주 아래 태어났기에 그리 운이 좋지 못했다. 리아는 마법을 쓰지도 검을 다루지도 못하는 불운한 후계자였다. 이 때문에 그는 저주받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며 한탄한다. 힘이 있었다면 페이튼 가문은 결코 그의 가족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선즈 페이튼에게서 온갖 실험과 고문을 견뎌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젊은 남자의 생각이 바뀌고 그는 잠시 한탄을 멈춘다. 그는 너무나 지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끼고 거대한 짐승이 그의 마음속에 나타난다. 리아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고 이상한 에너지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온다. 마침내 편히 쉴 수 있기에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작은 생명체들을 발견한다. 갑자기 보라색 기운을 띤 그 괴물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다시 떠오른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생명체를 무찌르는 과거의 자신을 환영으로 본다. 이 기억 속에서 그는 훨씬 건강해 보이고 그의 눈은 불타는 결의로 가득 차 있다. 젊은 남자는 마물무리에 용감하게 맞서는 놀라운 전사였다. 과거에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앞에 놓인 어떤 도전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검으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적을 베어 나갔다. 그는 심지어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는 도끼를 든 거인과도 싸웠다. 그리고 전투 후 그는 하늘에서 빛나는 황금빛 형체와 마주쳤다. 그 천상의 존재는 기묘한 미소와 우월감을 띤 채 그를 지켜보았다. 주저없이 과거의 리아는 검을 들고 그 존재를 치기 위해 돌진했다. 하지만 황금빛 존재는 그저 주먹을 쥐었을 뿐인데 엄청난 힘이 방출되었다. 직후 눈부신 황금빛 폭발이 주변의 모든 것을 소멸시켰다. 그 개체는 갑옷을 입고 빛의 검을 든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존재는 손을 뻗어 주인공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선언한다. 현재로 돌아와 리아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놀라 눈을 번쩍 뜬다. 안경을 쓴 금발 소녀가 필사적으로 도련님의 이름을 외친다. 그 순간 젊은 남자의 눈에서 강렬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깨어나고 콜린이라는 하녀가 큰 걱정을 하며 그를 내려다보는 것을 본다. 리아는 그녀가 서먼 가문의 유모라는 것을 알아보지만 왜 그렇게 젊어 보이는지 의아해한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자신이 예전 저택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그는 절박하게 젊은 여성에게 거울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거울을 들여다보자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을 보고 말을 잃는다. 그는 소녀에게 오늘 날짜를 묻고 그녀는 즉시 대답한다. 젊은 남자는 지금이 1892년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겨우 12살이었던 때로 시간을 거슬러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중대한 사건을 회상하자 그의 눈이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한다. 창밖을 보며 소녀는 바로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낸다. 바로 이 순간에 페이튼 가문이 그의 가족의 몰락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황금비 존재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밀려온다. 머리카락이 빛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정말로 과거로 돌아온 것인지 의아해한다. 바로 그때 발소리가 다가오고 누군가 방으로 들어온다. 한 나이 든 남자가 나타나 젊은이가 또 꾀병을 부리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리아는 새로운 사람을 보고 즉시 그를 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는 알레한드로 서먼 가문 기사단의 단장이자 그의 옛 스승이었다. 단장은 소년을 살피며 그의 안색이 정말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주인공이 오늘 훈련을 건너뛰어도 된다고 결정한다. 하지만 리아는 하녀에게 훈련을 빠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녀는 혼란스러워한다. 그 대답에 알레한드로는 진지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젊은이를 관찰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오늘 훈련이 무엇인지 물어 스승을 매우 놀라게 한다. 단장은 검술 훈련이라고 대답하며 정말로 휴식을 거부하고 싶은지 묻는다. 소년의 자신감 넘치고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고 알레한드로는 그가 정말 도련님이 맞는지 묻는다. 젊은 남자는 확신에 차 주먹을 쥐고 자신이 의심할 여지 없이 리안 서먼이라고 확인한다. 그의 스승은 이것이 소원인지 회기인지 궁금해하지만 결국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한다. 젊은 남자는 손에 검을 들고 훈련을 건너뛰고 대신 마물을 사냥하러 가자고 제안한다. 결연한 눈빛으로 그는 이것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한다. 잠시 후 저택 밖에서 그들은 훈련을 준비한다. 리안 앞에 상태창이 나타나며 그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능력치를 보여준다. 그는 저주받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창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한다. 그때 알레한드로가 도착하여 훈련용 마물이 준비되었다고 알린다. 그들은 저택 안뜰에 있는 넓은 훈련장으로 향한다. 그의 상대는 사슬에 묶인 채 분노로 들끓는 흉측한 고블린이다. 하지만 그 생물은 쉽게 구속을 부수고 주인공에게 달려든다. 고블린은 젊은 남자에게 맹렬하게 돌진하고 그는 싸울 준비를 한다. 알레한드로와 콜린은 멀리서 도련님의 안전을 깊이 걱정하며 지켜본다. 하녀는 그가 고블린과 마주하기만 해도 항상 기절하기 때문에 멈춰달라고 애원하지만 리아는 콜린이 맞다. 그건 어제까지의 옛날 자신이었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눈을 감는다. 그의 표정은 차분하지만 맹렬한 결의에 차 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미소와 함께 그는 눈을 뜨며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선언한다. 바로 그때 시스템 경고가 번쩍이며 저주가 활성화되어 마물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킨다. 그는 이제 자신이 느끼던 공포가 마왕의 저주의 일부였음을 이해한다. 젊은 남자가 다시 얼어붙은 것을 보고 알레한드로는 그 장면에 명백히 실망하며 한숨을 쉰다. 스승은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결정하고 소년의 훈련을 끝내려 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아직 멈추지 않겠다며 물러서기를 거부한다. 단호하게 한 걸음 내디디며 그는 아직 자신에게는 부족하다고 외친다. 고블린은 기회를 포착하고 무방비 상태의 젊은 남자에게 다시 한번 달려든다. 리아는 공포에 마비되었지만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운다. 그는 공포에 질려 땅에 뿌리 박힌 듯한 발을 움직이려고 애쓴다. 젊은 남자는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며 고작 고블린 따위는 이길 수 있다고 되낸다. 그는 미래에 마주했던 위협에 비하면 이까지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녹색 생명체는 분노로 타오르는 눈으로 계속 돌진한다. 자신을 과거로 되돌려보낸 황금빛 존재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 존재와 마주했을 때 느꼈던 공포는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컸다. 이 기억에 힘입어 리아는 마침내 속박을 깨고 온 힘을 다해 검을 들어 올린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그는 녹색 마물을 정통으로 가격한다.
알레한드로와 콜린은 방금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본다. 그리고 알림창이 그가 저주를 극복했으며 저주의 레벨이 감소했음을 알린다. 시스템은 그 싸움 이후로 그가 더 이상 마물에게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진지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젊은 남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그는 스승에게 돌아서서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진검을 요청한다. 그의 스승은 걱정하며 진짜 무기를 들고 정말 괜찮겠냐고 묻는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스승에게 지어 보일 뿐이다. 깊이 감동한 알레한드로는 도련님께서 마침내 진정한 남자가 되셨다고 생각한다. 고블린은 아직 살아있지만 첫 일격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 새 검을 손에 든 리아는 그 생물을 완전히 끝장낼 준비를 한다. 주저없이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 녹색 마물의 생명을 끊는다. 단장은 콜린에게 잘 지켜보라고 말한다. 서먼 가문에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인물이 의심할 여지 없이 서먼 가문의 차기 가주라고 단언한다. 나중에 방으로 돌아온 우리의 주인공은 오늘의 사건들을 되돌아본다. 소녀는 얼굴에 물을 뿌리며 갑작스러운 과거로의 회기를 아직 정리하고 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더 어린 자신의 얼굴을 본다. 그는 상태창과 시스템의 도움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는 저주를 극복해냈고 자신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상태창을 연다. 그는 경험치를 얻은 것을 보지만 그 양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적다. 좌절하며 그는 레벨업을 하려면 수천 마리의 고블린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가문이 몰락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에 서둘러야 한다. 그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비춰보지만 이제는 저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그는 상태창을 흘끗 보며 이 기회를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 젊은 남자는 자기 가문의 곤경을 생각한다.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사라진 지 2년이 지났다. 그들은 간신히 대가문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들은 아직 공격하지 않았다. 주먹을 꽉 쥐며 그는 자신에게 레벨업할 방법이 있다고 확신한다. 미소를 지으며 손에서 푸른 기운이 빛나는 가운데 그는 두 번째 방법을 시험할 때라고 선언한다. 잠시 후 강렬한 붉은 머리와 가면을 쓴 여자가 이합적으로 등장한다. 장면은 같은 우아한 저택 안에 다른 장소로 바뀐다. 그들은 방에 앉아있고 여자는 고블린 사냥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왜 마법 훈련 중에 자신을 불렀는지 묻는다. 이 사람은 신하, 강력한 칠서클 대마도사이자 마법 군단의 단장이다. 그녀는 그가 고블린 한 마리 잡았다고 오만해졌다며 마법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여자는 그의 재능 부족 때문에 훈련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잊었냐고 묻는다. 리아는 이를 인정하지만 저주가 그의 재능을 훔쳐 만화를 감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건 어제까지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만약 이제 만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다. 신하는 소년의 선언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을 잇지 못한다. 갑자기 테이블 위의 찻잔이 강렬한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그러자 여자는 엄청난 기운을 발산하고 그녀 뒤로 용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녀는 만화로만 볼 수 있는 것을 그렸으니 이제 눈을 떠도 된다고 말한다. 신하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그린 것을 묘사해보라고 도전한다. 리아는 차분하게 아름다운 붉은 용이라고 대답하여 신하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그는 자신이 틀렸냐고 묻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더듬거린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의 복잡한 수식을 통해 용을 보았는지 궁금해한다. 답을 절실히 원하며 그녀는 그가 어떻게 갑자기 가문의 저주를 극복했는지 알기를 요구한다. 주인공은 상황을 설명할 준비를 하며 신하의 이름을 부른다. 그는 가문의 만화 정제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래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법 군단장은 그의 요청을 이해하려 했으며 그를 유심히 살핀다. 그녀는 만화 정제가 힘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과정 동안 도련님의 생명을 전적으로 그녀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했다. 젊은 남자는 위험에 개의치 않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을 뿐이다. 그녀는 죽을 작정이냐고 묻고 소녀는 어차피 그녀의 힘에 저항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진지한 눈빛으로 그는 그녀가 이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확언한다. 그는 과거 생애에서 전투 중 기습을 당했던 때를 회상한다. 그 기억 속에서 여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엄청난 용기로 계속 싸웠다. 몸이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끝까지 그를 보호했다.
현재로 돌아와 우리의 주인공은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스승을 바라본다. 손을 내밀며 그는 다른 누구보다 그녀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녀는 돕기로 동의한다. 젊은 남자는 옷 일부를 벗고 정제의식을 준비한다. 그가 무릎을 꿇자 그의 몸을 감싸는 푸른 기운과 함께 가슴에 이상한 표식이 빛나기 시작한다. 신화가 시작한다고 알리자 분홍색 안개가 방을 채우기 시작한다. 신화는 직계의 후계자들에게만 알려진 기술인 푸른 대지의 정제법을 사용한다. 주인공은 더 강해지기 위해 이 방법으로 훈련했던 것을 기억한다. 마법사는 그에게 이 과정이 극도로 위험하니 집중하라고 촉구한다. 그녀는 그가 느낄 극심한 고통에 대해 경고하며 소리를 내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엄한 표정으로 그녀는 견딜 수 없게 되면 의식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젊은 남자는 과거 생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기에 고통이라는 단어를 곱씹는다. 그는 미래의 그 백발 남자에게 당했던 고문을 떠올리지만 굴복하기를 거부하며 모든 의지력으로 고통을 견뎌낸다. 소녀는 그녀를 믿는다고 외쳐 그의 결의로 마법사를 놀라게 한다. 그의 메시지를 이해한 신하는 눈을 감고 임무에 완전히 집중한다. 여자가 모든 만화를 방출하자 소년의 몸이 눈부신 강도로 빛나기 시작한다. 에너지가 주인공의 몸을 통해 쇄도하고 그의 눈은 엄청난 힘으로 빛난다. 하지만 시스템 경고가 저주가 활성화되어 들어오는 모든 만화를 흩어버린다고 알린다. 신하는 저주가 설명된 그대로지만 이에 대비했다고 말한다. 그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그녀는 도련님의 몸에 훨씬 더 많은 만화를 쏟아붓기로 결심한다. 시스템은 저주가 끊임없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계속해서 보낸다. 리아는 오직 자신만이 경고를 볼 수 있으며 저주가 둘 모두의 만화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대마도사의 만화조차도 이 강력한 저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애 방법을 사용해 만화를 자신의 몸 안에 가둘 계획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저주를 속이고 모든 만화를 자신을 위해 유지할 것이다. 신하는 만화가 더 이상 도련님의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란다. 시스템이 다시 저주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경고하자 젊은 남자의 머리카락이 빛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스템이 그가 저주의 효과에 성공적으로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화가 번개처럼 그의 몸을 태우지만 그는 계속 굳건히 버틴다. 결연한 눈빛으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겠다고 속으로 외친다. 그는 과거의 전투들을 기억하며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견뎌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는 아이데온의 그랜드마스터 플레이어였으니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삶에서 그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고 용감하게 모든 것을 극복했다. 그의 만화에 대한 이해는 누구보다 뛰어나며 이제 그 지식을 활용할 것이다. 그 지식은 몸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영원히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르칸에게 말을 걸며 그가 어떤 마왕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데온이라 불리는 신조차 그의 엄청난 힘과 기술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갑자기 그의 가슴에 있는 이상한 표식이 부서지기 시작하며 하얀 빛을 뿜어냈다. 주인공이 온 힘을 다해 포효하자 그의 몸에서 푸른 에너지의 급류가 터져나왔다. 마법사는 소년에게서 폭발하는 힘의 위력에 뒤로 내던져졌다. 이제 황금빛 만화가 아무 문제 없이 그의 몸 전체를 부드럽게 흐른다. 하지만 엄청난 노력 끝에 소년은 마침내 완전히 지쳐 쓰러진다. 그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성공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의 마음은 피로 물든 감옥 창문의 기억으로 되돌아간다. 미래의 고통에 비하면 방금 느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복면을 쓴 남자들은 그를 처리하고 기지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이 엄청난 속도로 공기를 갈랐다. 후드를 쓴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의 빠른 검으로 경비병들을 공격했다.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그 광경과 지하 감옥에 있는 소년의 상태에 경악했다. 리아는 이 구역을 침범한 자를 막아달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친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보름달이 뜬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어째서 어둡고 무서운 숲속에 나와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붙잡고 마침내 악몽에서 깨어났냐고 묻는다. 그것은 그의 옛 스승인 알레한드로였는데 그는 피로 뒤덮인 채 중상을 입고 있었다. 기사단장은 너무 늦게 구하러 온 것에 대해 소년에게 사과한다. 리아는 그곳에서 자신을 구하러 왔는지 물으며 희망으로 얼굴이 환해진다. 하지만 그의 스승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 그의 표정은 엄청난 슬픔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등에 여러 개의 화살이 박힌 채 그는 어린 주인을 껴안고 다시 한번 사과한다.
스승이 품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주인공은 완전한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린다.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채 소녀는 마침내 끔찍한 꿈에서 깨어난다. 그는 자신의 침대로 돌아와 있었고 모든 것이 그저 악몽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안도했다. 만화 정제는 성공했지만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자 기분이 가라앉았다. 그는 친구들이 죽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막을 방법이 있다. 손에 만화 구체를 든 채 그는 새로 얻은 힘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특히 파텐 가문에게는 아직 그들을 막을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연한 눈빛으로 그는 다음 행동으로 가문의 몰락을 앞당기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그는 침대에서 깨어나고 시나와 알레한드로가 그의 곁에 있다. 주인공은 만화 정제가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둘은 완전히 놀란다. 마법사와 그의 스승은 소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당황한다. 소년은 침대에 누워있고 두 사람은 논리적인 설명을 기다린다. 그는 속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너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가 이야기해도 그들이 믿어줄지 의문이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몸에서 어떤 만화도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손을 내밀며 의심이 든다면 직접 확인해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시나는 그가 왜 자신의 성공을 부정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확인하기로 동의한다. 손에 불타는 오라를 두른 채 그녀는 소년에게 만화 탐지 능력을 사용한다. 여자가 주인공의 손을 잡자 녹색과 황금색 에너지가 그들 사이를 흐른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어린 주인의 몸에서 만화의 흔적을 감지하려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충격에 빠진다. 주인공은 그의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자 은은한 미소를 짓는다. 혼란스러운 마법사는 이전에 있던 만화가 그냥 사라져 버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제 그가 만화로 가득 차 있었다고 확신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당황스럽고 할 말을 잃은 그녀는 일어나 방 밖으로 서둘러 나간다. 알레한드로는 그녀의 반응에 걱정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한다. 그리고 그는 소년에게 낙담하지 말고 검술 훈련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알레한드로는 소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충격을 받고 말을 잇지 못한다. 그는 너무 놀라서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흐르고 웅장한 가문의 저택 위로 단풍잎이 떨어진다. 2달이 지나고 겨울 눈이 영지 전체를 뒤덮기 시작한다. 하녀 콜린이 주인님의 방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린다. 그녀는 도련님께서 또다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에 슬퍼한다. 가주께서 자리를 비우신 상황에서 부인만이 모든 것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다. 그때 한 집사가 오늘도 소년이 방에만 있을 것인지 묻는다. 그는 도련님이 기사단장의 말을 들은 지 벌써 3달이 지났다고 말한다. 다른 하녀는 결국 그것은 모두 한낱 지나가는 꿈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콜린은 도련님을 변호하며 그저 기대에 부응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들의 험담이 서몬 가문의 몰락을 앞당길 뿐이라고 소리친다. 그가 쓸모없다고 불리는 것은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에 걸쳐서이기 때문이다. 그 젊은 여자는 그들이 12살짜리 소년에게 그런 잔인한 이름을 붙이는 것에 분개한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하인들이 하나둘씩 그만두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그들은 콜린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는다. 다른 곳에서 주인공은 식사를 하다가 음식에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린다. 그는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이는 재정적 어려움의 명백한 징후이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모든 것이 정확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가문을 구하기 위해 재산을 탕진했을 것이라고 회상한다. 하지만 이제 아이데온에서의 경험 덕분에 주인공은 훨씬 더 나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적들이 경계를 늦추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때 공격할 것이다. 가문의 몰락은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사라지면서 시작되었다. 한때 붐볐던 훈련장은 이제 거의 버려졌다. 남은 것은 재능 없는 기사 몇 명과 일하기 싫어하는 하인들 뿐이다. 한때 차기 가주와 친해지려 했던 귀족들조차 방문을 멈췄다. 가문의 혼란을 목격하고 그들은 그저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다. 이로 인해 소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자유롭게 은둔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몰락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는 더 꼼꼼해야만 한다. 갑자기 콜린이 그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필사적으로 그의 이름을 외친다. 그녀는 훈련 시간이며 기사단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도련님은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훈련을 위해 침대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이불을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빠져나가려 하지만 하녀는 봐주지 않는다. 어두운 표정으로 젊은 여자는 온 힘을 다해 그에게서 이불을 확 낚아챈다. 주인공은 하녀가 인정사정 없이 그를 붙잡는 행동에 놀란다. 그녀는 아무런 격식 없이 그를 번쩍 들어 억지로 훈련장으로 데려간다. 이를 악물고 결연한 눈빛으로 소녀는 장난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녀는 그가 아기였을 때를 회상하며 절대로 서몬 가문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외친다. 소녀는 그녀가 자신을 감자 자루처럼 방에서 들고 나가는 상황에 크크 웃는다. 훈련장에서 소녀는 스승과의 또 다른 훈련을 위해 끌려왔다. 알레한드로는 그에게 소리치며 검을 쥐는 법을 몇 번이나 가르쳐야 하냐고 묻는다. 스승은 그가 배우는 검술이 휘두를 때마다 칼날에 만화를 주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루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스승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의 충성심에 보답하고 싶지만 밤에 몰래 훈련하는 것을 들킬 수는 없다. 신체 지배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감추는 데 사용되는 이질적인 기술이다. 갑자기 시스템이 그의 경험치가 증가하여 새로운 포인트를 획득했음을 알린다. 그의 체력과 힘 능력치가 오르고 그는 이상하고 날카로운 고통을 느낀다. 당황한 소녀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훈련장에서 뛰쳐나간다. 화장실에서 그는 그 기술이 아직 불안정하여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동안의 훈련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상태창을 연다. 소녀는 이제 레벨 3이고 그의 능력치는 처음보다 상당히 상승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3개월간의 비밀 훈련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본다. 그는 능력치가 20에 도달하면 레벨업하여 유령 클래스를 얻을 계획이다. 밖에서 그는 스승이 손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 남자는 자신을 서몬 가문의 총지배인 트루노 힐이라고 소개하며 사과한다. 그는 소년에게 편지를 건네고 소년은 이 상황이 전생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한다. 리아는 과거의 경험으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는다. 편지에는 제2왕자 카일 다론이 주최하는 파티 초대장이 들어있다. 바로 그날 서몬 가문 몰락 계획의 마지막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티로 가는 길 주인공은 마차 안에서 졸린 듯 하품을 한다. 트루노는 출발한 이후로 계속 자고 있다고 말하고 소녀는 콜린에 대해 불평한다. 그는 하녀가 밤늦게까지 신나서 그의 옷을 골라주던 것을 떠올린다. 지배인은 알레한드로도 신하도 함께 있지 않으니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최근에 국경에 갑자기 거대한 마물 무리가 나타났다. 서몬 가문의 임무는 이 마물들이 대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신하가 가주 대행이었기에 그녀는 부인의 소환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 결과 12살짜리 꼬마가 가문의 대표로 수도로 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트루노는 왕국에서 아무도 감히 서몬 가문의 직계 가족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아는 가문이 예전처럼 강력했다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제 가문이 약해졌으니 가주가 직접 생일 축하연에 참석해야만 한다. 소녀는 자신이 바로 이 상황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생각하며 시익 웃는다. 그들은 마침내 다리엔 왕국의 수도인 데르본에 도착한다. 도시는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인상적이고 잘 만들어진 건축물들로 가득하다. 웅장한 궁전 입구에서 하인들과 하녀들 무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마차에서 내리자 금발의 여성과 경비병이 그를 맞이한다. 의심스러운 미소를 띤 금발 남자가 그를 드레아의 용이라며 환영한다. 이 사람은 달인 왕국의 제2왕자이자 파티의 주최자인 카일 달인이다. 트루노는 도련님을 대신해 초대와 왕국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지만 리아는 왕자를 쳐다보며 환대라는 단어에 속으로 비웃는다. 오는 길에 그는 모든 시민의 시선이 그들의 마차에 고정된 것을 느꼈다. 가문은 한때 매우 존경받았기에 모두가 그 몰락을 걱정했다. 모든 방향에서 동정과 미래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쏟아졌다. 소년에 대한 소문이 퍼져 그를 불량아로 묘사했다. 그는 귀족들의 경멸적인 표정을 알아차렸지만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자신감 있는 미소와 함께 그는 모든 것이 정확히 의도한 대로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바보 역할을 하며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인사한다. 트루노는 도련님의 행동에 창피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른다. 다른 파티 손님들은 소년의 곤경을 비웃고 무자비하게 조롱한다. 눈에 악의적인 빛을 띤 채 그는 이 연극을 얼마나 더 계속해야 할지 궁금해한다. 다른 곳에서는 몇몇 경비병들이 도련님의 성도착에 대해 논의한다. 그들은 축제 기간 동안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주일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가 다른 귀족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일찍 왔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은 소년이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리고 도착한 이후로 그는 한 번도 방을 떠나지 않아 모두를 좌절시켰다. 한 경비병은 파티가 좋은 음식과 술,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들로 가득하다고 불평한다. 좌절한 기사단장은 신입 단원을 보내 도련님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신입 단원은 돌아와서 소년이 오늘 밤 연회에 참석할 것이며 호의를 요청했다고 보고한다. 리아는 지난 며칠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연회에 참석하는 것이 단순히 경비병들을 위한 배려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더 큰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늘 그 남자가 도착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만남을 준비해야 한다. 미래에 그를 괴롭혔던 남자, 가문의 숙적인 손즈 파텐. 이후 왕실 연회에서 모두가 축하를 즐기며 분위기는 활기차다. 갑자기 사회자가 손즈 파텐 도련님의 도착을 알린다. 문이 활짝 열리고 화려한 빛이 웅장한 연회장 입구를 가득 채운다. 손즈 파텐은 위풍당당한 자세와 순수한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선다. 그가 경호원들과 함께 홀을 활보하자 모든 시선이 감탄하며 그에게 향한다. 트루노는 젊은 남자가 그에게 인사하러 다가오자 경멸하며 그를 쳐다본다. 손즈는 집사를 알아보고 거짓된 미소로 그에게 인사한다. 그는 서몬 가문이 먼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언급하며 도련님의 안부를 묻는다. 도발적인 어조로 그는 유명한 리안 서몬의 행방을 묻는다. 트루노는 그 질문에 초조해하며 젊은 남자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자 손즈는 집사를 조롱하기 위해 서몬 가문의 몰락에 대한 소문을 꺼낸다. 그는 겨우 15세의 나이에 오서클 마법에 도달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서몬 가문의 영역에서 가문을 모욕하는 것은 트루노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손즈는 그 소문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가문을 욕보인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트루노는 젊은 남자의 대담함에 격분하여 면전에서 그를 불량하라고 부른다. 그 순간 한 목소리가 드레아의 용, 리안 도련님의 입장을 알린다. 손즈는 문 쪽으로 돌아 주인공이 자신감 있는 태도로 들어오는 것을 본다. 트루노는 소년이 왜 갑자기 방을 나오기로 결심했는지 궁금해하며 어안이 벙벙하다. 빛나는 오라가 주인공을 감싸고 그는 이제 진정한 귀족처럼 행동한다. 우아한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자신감을 뿜어낸다. 손님들은 그가 들었던 소문과 매우 달라 보인다고 수군거린다. 그들은 그의 위험 있는 존재감이 몰라가는 가문의 신호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손즈는 서몬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난다. 질투심에 들끓으며 그는 도련님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쥔다. 리아는 도전적인 시선과 자신감 있는 자세로 그의 라이벌에게 다가간다. 그는 그가 손즈 파텐인지 물으며 그의 형이 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말한다. 트루노는 가문의 넷째이자 실종된 아들인 라츠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란다. 다른 손님들도 소년의 사라진 친척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한다. 당황한 손즈는 자신도 도련님에 대해 몇 가지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리아는 그의 말을 자르며 자신의 형이 그를 유난히 친절한 사람으로 묘사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를 칭찬하며 몇 달 만에 아카데미를 떠난 후에도 그의 평판은 훌륭했다고 언급한다. 분노로 들끓고 있는 라이벌에게 돌아서며 그의 입가에 도발적인 미소가 떠오른다. 주인공은 그가 아카데미에서 괴롭힘당하는 동급생을 어떻게 보호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당하는 여학생을 어떻게 도왔는지 회상한다. 손즈는 그의 조작된 선행이 언급될 때마다 점점 더 격분한다. 소녀는 그의 형의 무릎에 대해 언급하며 계속해서 조롱한다. 그때 트루노가 끼어들어 손즈가 라츠를 위해 훌륭한 약을 가져왔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집사는 기사단장에게서 전할 말이 있었지만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한다. 리아는 라이벌에게 가까이 다가가 비웃으며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인다. 화가 난 트루노는 소년을 끌어당기며 라이벌을 쳐다보는 것을 멈추라고 말한다. 눈에 푸른 오라가 깜빡이며 주인공은 손즈의 반응을 즐기고 있다. 손즈는 그 모욕에 격분하여 도련님의 배짱을 믿을 수 없어 한다.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그는 리안이 감히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위협하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를 무시하며 손즈가 더욱 격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의 분노가 그의 원대한 계획의 중요한 시안이기 때문이다. 이후 자신의 숙소에서 손즈는 분노에 완전히 휩싸인다. 그는 연회장은 전쟁터가 아니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꽃병을 내던진다. 증오에 찬 눈으로 그는 라즈에 대해 소년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리안을 저주한다.
아카데미에서는 모두가 선지의 평판을 알고 그의 힘을 두려워했지. 하지만 사실 그는 퇴학당했고 가문에서는 스캔들을 막기 위해 그 사건을 조용히 덮었다. 그때의 굴욕은 어떤 외부인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선즈는 라즈와 마주쳤던 그날을 기억하며 분노로 몸을 떤다. 라즈는 그가 선을 넘었다고 비난하며 지직거리는 번개의 화살로 그를 마주했다. 필사적으로 선즈는 그 소녀가 그의 여자친구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해명하려 한다. 하지만 라즈는 동료 학생을 해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한 것을 꾸짖는다. 라즈는 차가운 눈빛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한다. 눈물을 머금고 굴욕을 당한 선즈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다. 그날 라즈는 뇌전 마법을 사용해 모두 앞에서 그에게 창피를 줬다. 현재로 돌아와 선즈는 그 기억에 분노와 좌절감으로 소리친다. 그는 계획을 진행해야 하며 라즈의 동생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선언한다. 리안을 기다리는 끔찍한 운명을 상상하며 그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번진다. 선즈는 어두운 방으로 가서 비밀 회의를 위해 누군가를 소환한다. 문이 열리고 의문의 그림자가 그 젊은이와 만나기 위해 방으로 들어선다. 선즈는 그곳에 있는 사람을 보고 놀라며 예상치 못한 만남에 대해 언급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이 한밤중의 회의가 최고 수준의 것임을 깨닫는다. 그림자 속의 인물은 서몬 가문의 집사장 트루노 힐대이자 그 배신자다. 한편 주인공의 마차는 어두운 도시의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린다. 리아는 파티에서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고 말썽쟁이 이미지를 벗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했던 대로 선즈 파텐이 미끼를 완벽하게 물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트루노는 소년의 파티 등장이 놀라웠고 희망을 되찾게 했다며 칭찬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귀족들과 동맹을 맺는 대신 싸움을 시작했다고 반박한다. 집사장은 도련님의 행동이 참으로 통쾌했다고 인정한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안다. 그리고 그는 마차 벽을 두드려 비밀 방음 장치를 작동시킨다. 트루노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리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보며 그 희망의 불꽃에 대해 묻는다. 집사장은 소년이 마차의 방음 장치를 작동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한다. 차가운 시선으로 리아는 만약 그가 진정으로 그렇게 믿었다면 가문을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집사장은 도련님의 비난의 겁에 질려 식은땀을 흘린다. 필사적으로 그는 소년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묻지만 그의 죄가 중하다는 말만 듣는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차는 달빛 아래서 여정을 계속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죄가 서몬 가문을 위해 저질러진 것이므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트루노는 도련님이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아는지 이해할 수 없어 입이 떡 벌어진다. 두려움에 떨며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소년이 자신의 계획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다. 리아는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이유로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다. 위협적인 표정으로 그는 집사장에게 잘 듣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지시한다. 트루노는 소년의 제안을 기다리며 땀을 뻘뻘 흘리며 말없이 그를 쳐다본다. 두 사람이 가문의 미래에 대해 논하는 동안 마차는 계속해서 길을 간다. 주인공은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집사장은 넋을 잃고 귀를 기울인다. 트루노는 도련님의 계략이 지닌 엄청난 지성과 대담함에 경악한다. 그는 12살 소년이 그런 일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를 악물고 그는 리안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꾸밀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젊은이는 진지한 푸른 기운으로 빛나는 눈으로 그의 시선을 마주한다. 집사장은 압도당해 어쩔 줄 모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오랜 고심 끝에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는 순수한 행복과 감격에 소리치고 싶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집사장의 선택을 인정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주인공은 트루노에게 이미 큰 길을 지났으며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집사장은 임박한 위험을 알면서도 소년이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훨씬 더 오싹하고 차가운 것임을 깨닫는다. 도련님의 시선에는 잔인하고 뼛속까지 시린 복수심이 담겨있다. 갑자기 마차가 삐걱거리며 멈춰서고 부서진 바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경비병이 왜 멈췄는지 묻지만 마부는 아무 반응 없이 침묵을 지킨다. 기사가 다가가자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명백한 중독의 징후가 보였다. 잠시 후 보라색 독침이 경비병의 말에 박혀 말이 쓰러진다. 공황에 빠진 기사는 매복이라고 소리치며 모두에게 마차를 보호하라고 명령한다.
만화가 주입된 화살비가 하늘에서 경비병들 위로 쏟아진다. 호위 마법사들은 기습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세운다. 경비대장은 서몬 가문에 대한 비겁한 공격에 분노하여 고함을 지른다. 화살들이 마법 방어막을 폭격하여 끊임없는 힘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대장은 마차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아군이라도 쓰러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한 경비병이 안을 들여다보고 도련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그는 리안이 사라졌다며 절망적으로 소리치고 다른 기사들은 공황에 빠진다. 멀리서 기사들은 소년의 실종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어 있다. 다른 곳에서는 두건을 쓴 인물이 보름달 아래 말을 타고 고속으로 질주한다. 결연한 표정으로 의문의 남자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나아간다. 집사장은 다가오는 위험을 알면서도 소년이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납치범은 그를 등에 업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현장에서 도망친다. 시스템은 그의 몸에 여러 상태 이상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린다. 그는 자신에게 걸린 수많은 주문을 인지하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지금쯤 가문의 경비병들이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을 것임을 안다. 전생에서 그의 납치는 모두가 그를 찾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앞으로의 사건들을 조종할 수 있다. 트루노는 거짓 몰락이라는 개념에 충격을 받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다. 리아는 지금 가문을 재건하려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가문들은 위협을 느끼고 연합하여 서몬 가문을 공격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쓸모없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들이 경계를 늦추게 만든 이유다. 하지만 그는 파텐 가문이 어떻게든 자신을 제거하려 할 것임을 안다.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들의 탐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선즈가 그의 도발에 넘어갔으니 수도에서 돌아온 후에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트루노와 같은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 계획은 더욱 완벽해진다. 집사장은 결정을 내린 듯 자신감 있는 미소로 그를 바라본다. 리아는 그에게 이 사건이 그들의 끝이 될지 아니면 재탄생의 시작이 될지 결정하라고 각인시킨다. 시스템 알림은 그의 마법과 푸른 대지의 공식이 효과에 저항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주인공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과를 건넨다. 그는 녹색 빛이 도는 눈으로 납치범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한다. 나지막이 사과하며 의문의 남자는 그를 팔에 안고 데려간다. 주인공은 트루노에게 계획대로 하라고 말한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집사장은 주인의 신뢰를 배신한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린다. 시스템은 그의 모든 능력치가 20에 도달하여 새로운 것을 잠금 해제했음을 알린다. 눈을 빛내며 그는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두운 숲속 망토를 두른 한 무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납치범이 리안을 팔에 안고 도착하여 임무 성공을 보고한다. 선즈 파텐이 나타나 자신이 도련님 납치의 배후임을 드러낸다. 그는 트루노가 직접 자신의 어린 주군을 팔아넘기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한다. 트루노는 선즈의 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그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젊은이는 비웃으며 주인을 배신한 대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비웃으며 그는 트루노에게 약속했던 정보가 담긴 두루마리를 건넨다. 트루노는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묻고 선즈는 그것이 진짜임을 확인시켜준다. 에이센 가문은 청부살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귀중한 정보도 취급한다. 두루마리에는 실종된 후계자들의 행방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겨 있다. 리아는 이제 트루노가 왜 서몬 가문을 배신했는지 이해한다. 집사장은 주인공의 형들을 찾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파텐 가문은 다른 모든 이들을 제치고 그 정보를 낙찰받았다. 선즈는 트루노를 배신자라 부르며 그의 역할은 끝났다고 일축한다. 집사장은 약속을 지키고 소년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간청한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선즈는 어린 주군이 상처 하나 없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맹세한다. 트루노가 떠나자 경비병이 그를 처리해야 하는지 묻지만 선즈는 거절한다. 그는 집사장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설명한다. 서몬 가문은 그의 배신을 알고 있다. 그의 거대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트루노가 돌아가야 하며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 준비되었다. 경비병이 그가 서비스를 처리할 것인지 묻자 선즈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확인한다. 달빛이 비추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주인공은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한다. 선즈는 그의 머리채를 잡고 마침내 상황 파악이 됐냐고 묻는다.
우리의 영웅은 두려움의 기색 없이 침착하고 반항적인 눈빛으로 그의 시선을 마주한다. 선즈는 그 광경을 보며 웃는다. 서문가의 후계자가 이런 꼴이라니 우습기 짝이 없다. 리안이 뭐하는 짓이냐고 묻자 선즈는 서문 가문의 마지막 핏줄을 잡았다고 밝힌다. 소년이 그를 위협하지만 선즈는 연회장에서의 도발을 떠올리며 비웃을 뿐이다. 그는 리안이 또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냐며 경멸적으로 쏘아본다. 주인공은 말없이 그를 계속 쳐다보며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를 잃지 않는다. 선즈는 그가 형에게서 많은 것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전말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리안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냐고 묻는다. 격분하여 그는 소년을 걷어차며 감히 어떻게 파텐 가문에 덤비냐고 묻는다. 선즈는 주인공의 대담함과 태도를 꾸짖으며 그를 때린다. 젊은이는 타격을 견디며 그의 눈에서는 녹색 빛이 빛난다.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선즈는 트루노가 형들의 정보 때문에 그를 팔아넘겼다고 밝힌다. 그는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소리친다. 이 납치는 파텐 가문과 서몬 가문 사이의 임박한 전쟁의 초석이다. 경멸하며 리안은 선즈가 자기 처지에 비해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띤 채 주인공은 녹색 기운을 발산하며 행동할 준비를 한다. 선즈는 도련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보고 경악한다. 소년이 마법진을 활성화하자 눈부신 녹색빛이 지하 감옥을 가득 채운다. 마법진이 확장되어 지역 전체에 강력한 봉인을 만든다. 선즈는 자신이 얕보았던 소년의 예상치 못한 마법에 겁을 먹고 얼굴을 가린다. 녹색 에너지가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선즈의 온몸을 감싼다. 리안은 드레아로 돌아온 이후 이날을 기다려왔으며 이제 복수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겁에 질린 선즈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소년은 침묵을 지킨다. 그는 그저 자신의 적이 무자비하게 마법 함정에 걸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밤하늘과 보름달을 배경으로 탑 꼭대기에서 녹색 빛이 번쩍인다. 리안의 마법이 선즈를 오감해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다. 선즈는 왜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며 절망적으로 소리친다. 그는 소년이 단지 몇 초의 시간을 벌기 위해 이 모든 짓을 했다고 추측한다. 리안은 다가가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중요한 것을 상기시킨다. 그는 진지한 표정과 경멸적인 미소로 그를 내려다본다. 주인공은 그가 말이 너무 많다며 이제 그의 죄값을 치를 시간이라고 말한다. 녹색 에너지가 선즈의 목을 조이고 그는 마법 때문에 질식하기 시작한다. 그는 기침을 하며 목에 끔찍한 통증을 느끼고 숨을 쉴 수 없다. 공황에 빠진 선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쳐 날뛰기 시작한다. 리안은 선즈의 주문 시전 능력을 봉인하기 위해 침묵의 마법진을 사용했다고 밝힌다. 그는 주문 하나도 외울 수 없는 마법사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다. 선즈는 보라색 마법을 사용해 벗어나려 하지만 아무것도 시전할 수 없다. 그는 잠시 절망하지만 주문 없이도 파이어볼을 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리안은 3서클까지의 마법만이 주문 없이 시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선즈는 보라색 파이어볼을 만들어내며 온 힘을 다해 주인공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리안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고작 2서클 마법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파이어볼이 소년을 완전히 삼키지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한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선즈는 소년의 다리 한쪽을 부러뜨려도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공격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고 경악한다. 주인공의 다리가 녹색과 보라색 마법으로 빛나고 그는 완전히 무사한 채로 서 있다. 시스템 알림은 그가 파이어볼 주문에 성공적으로 저항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선즈는 더 강력한 파이어볼을 날리지만 리안은 상처 하나 없이 그를 조롱한다. 그는 선즈가 정말로 자신이 가만히 서서 맞고만 있을 것이라고 믿었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반격할 준비를 하며 푸른 마법진을 만들고 한 줄기 푸른 빛으로 손쉽게 적의 파이어볼을 무효화한다. 선즈는 자신의 마법이 그렇게 쉽게 해제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리안은 주문을 즉시 무효화할 수 있는 자신의 만화 간섭 능력을 드러낸다. 그는 미리 설정된 수준의 어떤 마법이든 취소할 수 있어 선즈의 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분노로 이를 악문 선즈는 자신이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선즈는 단검을 뽑아 앞으로 돌진하지만 주인공은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리안이 쇠사슬에서 쉽게 벗어난 것을 보고 놀란다. 소년은 남은 쇠사슬을 산산조각 내며 이제 그것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마법진이 단 2개에서 멈추지 않으며 더 많은 놀라움을 준비해 두었다고 밝힌다. 세 번째 마법진이 나타나고 선즈는 젊은이의 힘에 겁에 질린다. 마비 주문이 선즈를 강타하여 그를 땅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친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리아는 자신의 적이 주문의 효과 아래 고통받는 것을 지켜본다. 선즈는 주인공의 마법에 감전되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른다. 소녀는 다가와 이제 역할이 역전되었으며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쓰러진 라이벌을 내려다보며 이 달콤한 복수의 순간을 음미한다. 얼마 후 선즈는 깨어나 어리둥절한 채로 자신 앞에 앉아있는 리안을 본다. 그는 마비 주문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고통스럽게 신음한다. 주인공은 그가 깨어났는지 묻고는 그가 들고 있는 단검에 대해 무심하게 언급한다. 선즈는 쇠사슬에 맞서 몸부림치지만 자신이 완전히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구속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격분하여 그는 소년에게 소리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쇠사슬이 많아 억제 금속이 아닌 단순한 철로 만들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더욱 짜증을 낸다. 선즈는 윈드 슬래시 마법을 사용해 쇠사슬을 절단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리아는 그를 공격하며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뻔한 짓을 시도할 바보로 봤냐고 묻는다. 선즈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소년이 어떻게 마법진 없이 자신을 공격했는지 궁금해한다. 리아는 선즈가 정말로 아무런 대책 없이 마법사를 가둘 것이라고 생각했냐고 묻는다. 단검을 든 채 비웃으며 그는 선즈에게 직접 마법진을 그렸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는 단검으로 선즈를 베어 혈마법진을 활성화한다. 선즈는 주인공이 자신에게 한 짓에 경악하고 겁에 질린다. 그의 가슴에 혈마법진이 나타난다. 그것은 금지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 기술이다. 리아는 이 마법이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유지한 채로 시전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선즈가 자신이 12살 때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을 떠올린다. 필사적으로 선즈는 그가 어떻게 그 주문을 알고 만화를 다룰 수 있는지 묻는다. 젊은이는 그것이 모두 디안에서의 삶에서 얻은 기억과 경험 덕분이라고 대답한다. 3개월 전 그는 비밀리에 훈련하기 위해 은신기술의 레벨을 올리는 데 집중했다. 그가 배운 서킷의 비밀 덕분에 다른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은 간단했다. 모든 스킬에는 고유한 회로가 있고 만화를 주입하여 활성화합니다. 마스터 플레이어로서 그는 이 회로들을 인지할 수 있고 모든 스킬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공부하거나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훈련은 단지 힘을 빠르게 키우기 위한 지름길일 뿐입니다. 은신술을 사용해 저택을 떠나 손즈를 잡기 위한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마법진은 손즈가 가하려 했던 고통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 묻은 단검을 손에 들고 이제 손즈가 바로 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주인공의 복수가 시작되면서 붉은 빛의 폭발이 탑을 비춥니다. 손즈는 마법진에서 오는 고통이 견딜 수 없자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단검을 손에 든 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이만할까 하고 묻습니다. 손즈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말을 하려 하지만 괴로움 속에서 겨우 단어를 내뱉습니다. 주인공이 등을 돌리자 손즈는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려 합니다. 그는 파텐 가문의 부하들이 곧 도착할 것이니 리안이 탈출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소녀는 지원군이 일주일 후에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 손즈를 놀라게 합니다. 리아는 손즈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부하들에게 일주일 후에 돌아오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안다고 밝힙니다. 손즈는 주인공이 내내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리아는 그의 성격을 알기에 진심으로 위험을 경고했을 리가 없다고 덧붙입니다. 이를 악물고 손즈는 자신이 속았고 소년의 함정에 제대로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파텐 가문의 직속 부대인 가문의 손가락을 언급합니다. 필사적으로 손즈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지원군이 오고 있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리아는 그를 무시하고 얼굴에 주먹을 날려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합니다. 고문이 재개되자 그의 가슴에 있는 피의 마법진이 강렬하게 빛납니다. 소녀는 그에게 계속 비명을 지르라고 말하며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손즈는 자신이 느끼는 모든 증오와 고통이 담긴 목소리로 리안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인공은 곧 도착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파텐 가문의 정예를 상대할 준비를 해야 하며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주황색 하늘 아래 지원군이 마침내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두건을 쓴 남자들이 여기가 그곳이냐고 묻자 그들 중 한 명이 확신에 차서 그렇다고 확인해줍니다.
손즈가 소년을 납치한 후로 아무 연락 없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팀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이 접근했는지 묻습니다. 경비병들은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통로를 감시해왔다고 보고합니다. 보라색 오라를 두른 채 리더는 손즈가 고문에 너무 심취했을까 걱정합니다. 그는 서문 가문의 꼬마를 산채로 데려오라는 명령이었음을 떠올리며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는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지만 경비병이 막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손가락에게 가주의 명령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며 보라색 마법으로 지하 감옥문을 폭발시켜버립니다. 그는 혼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부하들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엄한 표정으로 그는 그들이 방해만 될 것이니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더는 혼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이상한 느낌과 함께 그는 사악한 존재감을 감지하지만 만화는 탐지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벽에 있던 여러 개의 마법진이 불타오르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계단 전체에 활성화된 함정들을 피하기 위해 돌진합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함정의 마법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세웁니다. 그는 손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깨닫고 탐지 마법을 시전합니다. 그는 함정들이 연결된 마법진 네트워크를 통해 활성화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짓을 한자는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며 마법에 매우 능숙합니다. 그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설치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서문 가문인가 아니면 제3자인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기에 그는 모든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중 장벽을 만듭니다. 리더는 누가 이 함정을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감히 파텐 가문의 손가락을 건드린 자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마침내 지하 감옥 바닥에 도착한 그는 끔찍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바닥은 피로 미끄럽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사슬에 매달려 온몸이 수많은 상처로 뒤덮인 손즈를 발견합니다. 리더는 공격을 준비하다가 자신의 도련님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법으로 손즈를 공중에 매달고 있는 사슬에서 풀어주려 합니다. 보라색 에너지가 속박을 산산조각 내자 손즈는 완전히 망가진 채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리더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이 어두운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손즈는 너무나 수치스럽게 패배한 것에 대한 고통과 굴욕감에 눈물을 흘립니다. 리더는 상처를 살펴보고 손즈 파텐의 마법 시그니처를 알아봅니다. 그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다가 구석에 묶여있는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도련님을 구하기 위해 회복 포션을 꺼냅니다. 그는 적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리더는 구조가 적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며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소년이 미끼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손즈를 구하는 임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손즈는 리안을 가리키며 자신을 이 비참한 상태로 만든 사람이 바로 그라고 말합니다. 증오에 찬 눈으로 그는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리안 서문이라고 확인합니다. 리더는 진지하고 매우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주인공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는 소년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칠서클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리안은 그가 지나치게 조심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격으로 그를 놀라게 합니다. 리더는 파이어볼을 발사하지만 소년이 더 이상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것이 환영 마법이었는지 궁금해하며 전투를 준비합니다. 리더의 주문이 갑자기 취소되어 그는 고통스러운 반동을 겪습니다. 리안은 그를 조롱하며 그 같은 위대한 마법사라면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년은 자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분신을 사용했으며 자신을 먼저 처리했어야 했다고 밝힙니다. 격분한 리더는 지팡이를 사용해 강력한 보라색 마법진을 만듭니다. 그는 리안이 감히 환영 마법의 대가에게 환영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격분합니다. 그는 자신의 환영 해제 마법으로 주인공의 주문을 풀려고 시도합니다. 보라색 에너지가 퍼져나가 분신들을 녹이고 진짜 리안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은 단검을 들고 돌진하며 근접 공격을 준비합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공격을 피하고 반격을 위해 자세를 잡습니다. 두 사람은 결연한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이어질 전투에 대비합니다. 리안은 엄청난 힘으로 리더를 걷어차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리더는 소년의 대담함에 충격을 받으며 그를 건방지다고 부릅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리안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해 뒤로 날려버립니다. 비웃으며 그는 소년이 정말로 자신을 기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리더는 파이어볼을 소환하며 주인공의 얼굴 절반을 녹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는 환영이 소년의 마지막 수단이었으며 이제 더 이상 속임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멸적인 비웃음과 함께 그는 리안이 파텐의 손가락을 얼마나 얕보는 거냐고 묻습니다. 갑자기 그는 바닥에 놓인 단검을 발견하고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그는 옆을 힐끗 보고 순수한 증오의 표정으로 뒤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손즈를 봅니다. 단검은 리더의 목에 박히고 그는 그런 기습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손즈는 그를 붙잡고 그의 오만함은 참을 수 없으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리더에게 영혼 전이에 대해 잘 아는지 물으며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리안은 손즈의 영혼이 현재 자신의 의식 없는 몸 안에 갇혀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의 마법진에는 단순한 고통 증폭 외에 다른 주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비장의 카드는 영혼을 옮기고 육체를 조종하는 마법입니다. 리더는 마법을 사용해 탈출하려 하지만 공격으로 인한 고통에 방해받습니다. 화염 폭발이 벽의 일부를 파괴하고 리더는 부상당한 채 쓰러집니다. 리더의 가면이 깨지면서 그의 얼굴과 정체인 아크가 드러납니다. 이제 손즈의 몸에 들어간 리안은 그에게 다가가 경멸하며 내려다봅니다. 그가 마지막 막을 준비하자 녹색과 노란색의 오라가 그의 몸을 감쌉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마침내 목표를 잡았다고 선언합니다. 아크는 땅에 누워 부상을 입고 주인공의 기습 공격에 반응할 힘도 없습니다. 리안은 파란색 포션을 꺼내 자신의 새 몸에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액체를 머리 위로 붓습니다. 시스템은 고통 저항 스킬의 생성 및 강화를 알립니다. 그는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아크에게 입은 상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그는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위해 마음을 다잡습니다. 축하하며 그는 성공했고 파텐의 손가락 중 하나를 사냥했다고 외칩니다. 그는 상태창을 열어 자신의 진행 상황과 전투 보상을 확인합니다. 시스템은 임무가 완료되었고 그의 레벨이 크게 상승했다고 알립니다. 그는 임무 자체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이렇게 빨리 레벨업을 한 것에 감격합니다. 창에는 리안 서문이 현재 파워 레벨 15임을 표시합니다. 그는 레벨 2에서 15로 뛰어올랐고 이것이 승리의 당연한 결과임을 합니다. 그는 시급히 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음을 깨닫고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그가 새로운 의식을 준비하자 바닥에 붉은 마법진이 나타납니다. 그는 아크의 몸을 원의 중심으로 끌고 가 주문을 시작합니다. 이 의식의 성공 여부가 그의 계획을 얼마나 가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회로는 육체가 아닌 영혼에 새겨지며 이것이 그의 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즈의 몸에 있더라도 그는 문제없이 자신의 마법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준비된 회로에 자신의 마력을 쏟아붓고 황금빛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소모된 마력량 때문에 레벨이 떨어지지만 그는 집중력을 유지합니다. 시스템은 레벨 5 감소와 추가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는 히든 클래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섀도우 클래스를 잠금 해제했습니다. 섀도우 클래스는 히든 암살자 클래스로 적합한 속성을 가진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남은 레벨로 의식을 2번 더 수행해야 합니다. 그가 야심찬 계획을 계속하는 동안 푸른 번개가 탑을 강타합니다. 번개에서 나온 에너지가 지하 감옥을 가로지르며 어두운 공간을 비춥니다. 푸른 오라와 함께 그는 상위 클래스를 얻기 위해 의식을 계속합니다. 시스템은 클래스 변경이 성공했다고 알립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자기 앞의 클래스 카드들을 보며 노력의 결실을 확인합니다. 2번의 시도 중 1번이 성공했고 그는 상위 네크로맨서 클래스를 얻었습니다. 그의 레벨은 극적으로 올랐고 남은 레벨로 3번째 클래스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히든 팬텀 클래스를 획득하여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팬텀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들과 완벽하게 시너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에게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클래스를 얻으려면 특정 영혼 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레벨에서 실패한다면 그는 잠재적인 부작용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일 시간이 없으며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의식을 계속하고 시스템은 다시 한번 레벨 5 감소를 알립니다. 갑자기 보라색 에너지가 그를 격렬하게 감싸면서 그는 극심한 고통에 휩싸입니다. 시스템은 그의 영혼이 손상되었으며 긴급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통제 불능의 마법에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몸을 떨며 그는 3번째 상위 클래스를 얻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옆을 힐끗 보고 자신의 이전 몸이 손즈 파텐에게 고문당하는 것을 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기억이 되살아나 그 악몽을 다시 겪게 합니다.
친구들이 죽고 가족이 파괴되는 모습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다가 죽은 알레한드로와 시나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의지력을 사용해 고통을 극복합니다. 자신의 품에서 죽어가는 알레한드로의 기억이 그에게 새로운 결의를 채워줍니다. 부상당한 시나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 모습 또한 그가 항복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한 스승의 희생을 회상합니다. 이를 악물고 그는 실패하지 않고 고통을 정복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상위 팬텀 클래스를 얻겠다고 외칩니다. 그가 고통에 저항하자 그의 몸에서 보라색과 파란색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마법이 격렬해지고 그는 모든 의지력을 다해 의식을 계속합니다. 시스템은 그가 클래스에 충분한 크기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마침내 히든 클래스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클래스 선택 화면을 보고 마지막 선택을 할 준비를 합니다. 자물쇠가 산산조각 나고 히든 클래스 카드가 주인공에게 드러납니다. 상위 팬텀 클래스는 히든 팬텀 클래스의 진화형이며 매우 희귀합니다. 그는 이것이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클래스라서 놀랍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것의 많은 측면이 팬텀 클래스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클래스 카드가 그의 앞에서 빛나고 그는 모든 것을 성취했음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원래 계획을 실행하고 적들에게 복수할 시간입니다. 팬텀 클래스의 패시브 능력은 사용자의 네크로맨시를 강화합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겪은 이유는 복수 계획에 대마법사의 시체를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라색 오라와 함께 그는 이 귀중한 재료가 앞으로 닥칠 일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는 복수를 위한 시간표를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리치 생성이 활성화되었으며 의식이 시작된다고 알립니다. 아크가 변신을 겪으면서 그의 눈은 강렬한 보라색 빛으로 빛납니다. 그러나 리치 생성은 실패하고 대신 특별한 언데드 생성이 활성화됩니다. 눈을 크게 뜬 리아는 의식에 예상치 못한 결과에 깜짝 놀랍니다. 보라색 그림자가 아크의 몸에서 나와 새로운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에너지가 합쳐져 이합적이고 무서운 형상을 만듭니다. 보라색 오라를 두른 검은 갑옷을 입은 생명체가 리안 앞에 나타납니다. 시스템은 특별하고 강력한 언데드의 성공적인 생성을 알립니다. 창이 나타나 새로운 창조물의 이름을 지을 것인지 묻습니다. 보라색 빛의 폭발이 탑을 비추며 밖의 경비병들의 주의를 끕니다. 경비병들은 폭발에 놀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필사적으로 그들 중 한 명이 손즈 도련님의 행방을 물으며 소리칩니다. 그들은 지역이 파괴된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걱정합니다. 리아는 손즈의 몸으로 나타나 자신의 이전 몸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도하며 도련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는 아크가 모든 일의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연기로 경비병들을 속입니다. 분노에 차서 그는 파텐의 손가락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하고 지하 감옥에서 공격했다고 외칩니다. 그는 유물로 아크를 가뒀지만 봉인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아는 부하들에게 자신이 탈출하여 가족에게 돌아갈 시간을 벌어달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아크를 막아준다면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리안이 자신의 이전 몸을 가지고 도망치는 동안 경비병들은 싸우기 위해 남습니다.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비병은 그것이 그들이 도련님을 본 마지막이었다고 말합니다. 군대 주둔지에서 군인들은 다음 임무를 준비합니다. 파이어스라는 남자가 사건에 대해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파이어스는 파텐 가문의 7서클 마법사로 매우 강력한 남자입니다. 그는 현장에서 아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는 방금 읽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에 차 보고서를 구깁니다. 격분한 표정으로 그는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경비병들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너희들 뿐이냐고 묻는다. 한 경비병이 그렇다고 확인하지만 이내 기습 공격에 입을 다물게 된다. 붉은 에너지의 폭발이 그를 덮치고 그는 모두의 앞에서 생명 없이 쓰러진다. 옆에 있던 경비병은 동료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파이레스는 손즈의 실종이 가문에 큰 문제라고 말한다. 그리고 손가락 중 한 명이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 경비병이 그를 막으려 하지만 파이레스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길을 간다.
그가 마지막 생존자를 공격하려 움직이지만 새로운 적에게 가로막힌다. 수수께끼의 기사가 검으로 그를 공격하여 경비병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막는다. 푸른 오라를 두른 기사는 칠서클 마법사와 싸울 준비를 한다. 싸움을 준비하는 그의 몸을 휘고 푸른 에너지가 감싼다. 수수께끼의 기사는 반항적인 표정으로 파이레스와 경비병들을 마주한다. 분노로 빛나는 눈으로 그는 지금 여기서 그들 모두를 제거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그들이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하며 리안 도련님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파이레스는 이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 대한 확고한 신념임을 깨닫는다. 그는 그들이 발견한 수상한 구조물과 지하시설을 가리킨다. 파이레스는 서몬 가문의 도련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손짓 또한 실종되었다고 덧붙인다. 그는 수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알레한드로는 분노하며 닥치라고 소리친다. 보라색 머리의 남자가 나타나 심각한 표정으로 긴장된 대화에 합류한다. 알레한드로는 푸른 오라를 발산하며 그들이 현장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이 지역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울 준비를 한다. 보라색 머리의 남자는 분홍색 오라를 발산하며 대결을 준비한다. 트루노는 멀리서 지켜보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하가 갑자기 나타나 주제넘게 말하는 집사를 꾸짖는다. 격분한 시선으로 그녀는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본다. 그녀는 도련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손에 화염구를 든 채 그녀는 수색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한다. 트루노는 도련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기겠다고 말했다고 밝힌다. 그는 찾기 쉬웠다면 파텐의 사냥개들이 이미 찾아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도련님께서는 오직 푸른 대지 정제법만이 그 흔적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셨다. 신하는 집중하여 만화 정제의 공명을 감지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한다. 녹색 에너지 구체가 빛나며 흔적의 정확한 위치를 드러낸다. 신하는 마침내 흔적을 찾아내고 도련님의 단서를 따라갈 준비를 한다. 청록색 불꽃이 숲 한가운데서 피어오르며 정확한 지점을 표시한다. 트루노는 그 광경에 경악하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들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리안의 몸을 발견한다. 그 광경은 끔찍했고 트루노는 소년의 상태를 참아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다. 시온이 다가가 그것이 단지 선의 시신일 뿐이고 도련님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신의 망토에는 피로 쓰인 메시지가 그를 납치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시신 옆에서 그들은 돌로 눌러진 봉인된 편지를 발견한다. 마법사는 편지를 보며 그것이 주인공이 남긴 메시지임을 깨닫는다. 트루노가 소년의 흔적이 있냐고 묻자 신하는 편지를 찾았다고 대답한다. 리아는 생각 속에서 신하가 자신의 계획을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남겼다고 설명한다. 그는 손주의 몸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파텐 가문의 가주가 알아챌 수도 있었다. 만약 그가 리안으로 돌아간다면 가문 간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었고 약해진 서몬 가문은 지금 당장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선택지를 골랐고 신하에게 설명을 남겨야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동기를 이해하고 지시를 따르도록 편지를 남겼다. 트루노가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묻자 신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 메시지를 읽는다. 그녀는 서몬 영지로 돌아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편지를 태우기로 결심한다. 편지가 불길에 휩싸이자 그녀는 도련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를 한다. 해질녘 독수리 한 마리가 전장을 활공하며 한 장의 끝을 알린다. 그것은 주황빛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 새롭고 미지의 운명을 향해 나아간다. 붐비는 도시에서 한 젊은이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 거리를 가로지른다. 한 남자가 그를 라이언이라고 부르며 길드장이 찾고 있다고 말한다. 트루노가 신하에게 확신하냐고 묻자 마법사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시켜준다. 젊은 라이언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짧은 머리에 빛나는 녹색 눈을 가진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본다. 그녀는 그를 드레아의 용이라고 부르며 그가 실종된 도련님임을 알아본다. 3개월 후 판스트로이 왕국의 수도에서는 소문이 무성하다. 사람들은 파텐 가문과 서몬 가문 사이에 계속되는 교착 상태에 대해 이야기한다. 파란 머리의 젊은이가 도시를 달리며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엿듣는다. 결국 서몬 가문은 그 사건에 대해 파텐 가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사람들은 범인이 결코 잡히지 않자 그 가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한 상인이 가문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며 젊은이에게 사과를 던져준다. 어두운 골목, 까마귀가 그려진 보라색 깃발이 암살자 길드를 표시한다.
마틴 암살자 길드의 페이튼 지부는 눈에 띄지 않는 건물에서 운영된다. 의자에 앉은 한 여자가 그 가문이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녀는 자신이 들은 소식과 소문들을 곱씹는다. 그녀는 모든 것이 꽤 지루하다고 느끼며 자신을 페이튼 지부의 리더 사피르라고 소개한다. 한 남자가 서몬 가문 집사 트루노의 처형에 관한 소식에 대해 물었다. 그는 트루노가 파텐 가문의 배신자와 협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한다. 그 때문에 알레한드로는 그의 용서받지 못할 배신에 대해 즉시 그를 처형했다. 사파이어는 몇 남지 않은 소드마스터 중 한 명이 그 판결을 집행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길드 문이 열리고 젊은 라이언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선다. 사파이어는 그가 책상으로 다가오자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한다. 그는 던스 씨에게 인사하며 지부장님을 뵈러 왔냐고 묻는다. 그는 중요한 회의를 위해 2층에 있는 지부장실로 향한다. 사파이어는 앉아서 그를 기다리며 마침내 그의 시험날이 왔다고 알린다. 그녀는 봉인된 편지를 내밀며 이것이 무엇인지 아냐고 묻는다. 그는 그것이 정식 단원이 되기 위한 추천서임을 알아본다. 자신감 있는 미소와 함께 그는 길드의 마지막 시험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는 아직 시험이 하나 남았다고 말하고 사피라는 그것이 그의 첫 실전 임무가 될 것이라고 확인해준다. 그녀는 그의 실력에겐 무의미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규칙을 따라야 한다. 어쨌든 이 길드는 대륙의 모든 암살자 길드 중 4번째로 크다. 젊은이는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된 진지하고 결연한 눈빛으로 그녀를 마주한다. 그녀는 그의 재능을 칭찬하며 그가 100년 만에 최연소 정식 단원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2급 암살자인 그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대답한다. 사피라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그가 처음 길드에 도착했을 때의 상태를 회상한다. 비 오는 밤 그녀는 그날 이후로 2달이 지났다고 생각에 잠긴다. 그날 밤 길드 문이 열리고 수수께끼의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조직인 암살자 길드에 조용히 도착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암살을 의뢰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도록 거금을 지불했다. 사피라는 소년의 자신감과 두려움 없는 태도에 흥미를 느꼈다.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내다보고는 아주 특이한 요청을 했다. 그는 돈만 관련된다면 길드는 어떤 요청이든 받아들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는 그런 독특한 의뢰인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고 인정한다. 소녀는 거지처럼 보였지만 막대한 부를 소유했고 그의 요청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길드에게 자신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이상했을 것이다. 라이언은 편지는 혼자 검토하겠다며 방을 나가기 위해 일어선다. 그는 시험이 준비되면 자신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사파이어는 동의한다. 여자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며 2달 전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회상에 잠긴다. 한 그림자 같은 인물이 그녀가 단지 예감만으로 그를 길드에 받아들였는지 묻는다. 그녀는 부인하며 소년이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과정을 단 한 달 만에 완료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칼이 그 젊은 인재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지 묻는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성이 없으며 알려지지 않은 스승에게서 자랐다고 한다. 또한 그는 실종된 스승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길드에 가입했다고 한다. 이 배경 덕분에 그의 기술은 검증되었고 그는 훈련을 빠르게 통과했다. 칼은 라이언에 관한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고 확인한다. 그는 라이언이 살던 곳을 방문했고 누군가의 흔적을 찾았다고 말한다. 숲속에 버려진 집에서는 최근에 거주한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사피르는 지금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를 진지하게 쳐다본다. 그녀는 라이언이 사실 실종된 리안 서몬일 가능성에 대해 묻는다. 칼은 지부장의 놀라운 질문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한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나이의 수수께끼에 소년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한다. 사피르는 그것이 정말 우연인지 의아해하며 그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지만 칼은 리안이 약하기로 알려져 있어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한다. 그는 리안이 많아도 신체적 힘도 없으며 가문의 망나니로 여겨진다고 설명한다. 타고난 재능과 뛰어난 기술을 가진 라이언과 같은 인물일 리가 없다. 사피라는 그와 같은 재능을 사소한 문제에 낭비할 수 없다며 그를 물러나게 한다. 사피라의 입술에서 녹색 연기 한 줄기가 빠져나와 작은 환영으로 변한다. 그녀는 칼에게 라이언의 스승에 대해 알아보라고 명령한다. 그는 분명 비범한 인물일 것이다. 녹색 오라를 두른 채 리안은 속으로 그녀의 직감이 날카롭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네크로맨서 능력이 정보 수집에 꽤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피르가 춥다고 불평하자 칼은 그녀가 코트를 입고 있는데도 왜 추위를 느끼는지 의아해한다. 리아는 자신의 진행 상황과 새로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상태창을 연다. 그의 능력치는 놀랍도록 높고 그는 여러 강력한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클래스 변경을 위해 소모했던 레벨이 복구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신체 지배에 마력을 투자한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의 능력은 2급 암살자마저 속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는 그날 아크의 시신으로 만든 생명체를 기억한다. 그 생명체는 이름을 지어주길 원하는지 묻고 주인공은 대답을 고심한다. 그는 그것의 이름을 코르낙으로 정하고 그 생명체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녹색과 보라색 빛을 내며 그 생명체는 새로운 주인 앞에 절을 한다. 그는 코르낙의 능력치와 기술을 분석하며 그것이 플레이어와 매우 유사하게 기능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이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언데드를 창조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이것이 팬텀 클래스의 진정한 힘인지 궁금해하며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는 그 생명체의 능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회로를 조사한다. 빛나는 녹색 눈으로 그는 마법 회로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한다. 그는 회로의 각 구성 요소와 만화가 어떻게 흐르는지 인지할 수 있다. 갑자기 회로 안에서 그는 복수자라는 제목의 숨겨진 퀘스트를 발견한다. 그는 플레이어가 찾아내고 완료해야 하는 숨겨진 조건들이 있으며 코르낙이 다양한 기술과 숨겨진 퀘스트의 조합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경험치를 나누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보름달 아래에서 그는 성장이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오빠 타워에 앉아 다음 수를 고심한다. 진지한 시선으로 그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함을 안다. 던컨이라는 남자가 다가와 무엇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다. 리아는 시험에 합격하여 길드장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던컨은 웃으며 그의 성장 속도라면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오늘 시험 응시자가 3명이며 오직 1명만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지막 시험은 길드의 정식 단원이자 5급 암살자가 되는 것이다. 던컨은 리안을 진지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경쟁자 폴라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그는 또한 도전적인 시선을 보내는 또 다른 경쟁자 립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라이언을 소개하며 목표물을 제거하는 사람이 단원이 된다고 설명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던컨은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며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한다. 3명의 경쟁자는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며 임무를 준비한다. 경쟁자 중 1명이 목표물이 47세의 상인 알록이라고 밝힌다. 그는 항상 3명의 용병, 2명의 전사, 그리고 실버 등급의 마법사와 동행한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점고 아름다운 애인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매일 밤 애인의 방을 방문하며 용병들은 근처에 머물지 않는다. 던컨은 그들의 조사와 경비병들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낸 것을 칭찬한다. 하지만 그는 목표물이 오늘 밤 애인의 방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 그는 훈련생인 그들이 혼자서 경비병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던컨은 이것이 바로 길드가 정보를 수집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리안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공유하고 싶은지 묻는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리안은 정말로 무언가 말할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 다른 경쟁자들과 교관은 호기심과 기대를 품고 그를 바라본다. 리안은 그들 중 1명만 통과할 것이므로 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다른 경쟁자들은 그의 이기적인 태도에 짜증이 나서 그를 환한 눈으로 쏘아본다. 그는 동료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이는 그들을 더욱 격분시킨다. 던컨은 소년의 말에 동의하며 그의 대답이 암살자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훈련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시험에 통과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암살자의 본성은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2 경쟁자는 할 말을 잃고 시험을 계속 진행하기로 동의한다. 그러자 던컨은 이 순간부터 목표물을 자유롭게 제거해도 된다고 발표한다. 3명의 경쟁자는 결의의 차 옥상에서 뛰어내려 임무를 시작한다. 던컨은 리안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 했던 암살 의뢰를 회상한다. 그 요청은 4급 암살자 10명과 3급 암살자 3명을 동원하여 그를 사냥하게 했다. 자신감 있는 미소로 리안은 훈련생으로 받아들여지는 조건을 수락했다. 던컨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소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암살자들에게 10분 안에 자신을 찾아내라고 도전했지만 그들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3일간의 수색 끝에 모든 암살자들은 젊은 천재에게 패배를 인정했다. 그들은 그의 함정과 속임수에 감명받아 그의 기술을 칭찬했다. 사파이어는 약속을 지켰고 그날부터 그를 직접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틴 길드의 정식 암살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관은 자신이 길드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경쟁자 중 한 명인 폴라는 속도와 민첩함으로 옥상을 가로질러 달린다. 폴라는 용병들을 성공적으로 피했다고 생각하며 경보를 비활성화한다. 하지만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비병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침입자가 발견되고 경비병들은 안뜰에서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달려든다. 립은 숨어서 경비병들이 자신의 라이벌을 추격하는 것을 비웃으며 지켜본다. 그녀는 이를 쉽게 만들어준 폴라에게 감사하며 움직일 준비를 한다.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는 만약 그가 잡히지 않았다면 자신이 직접 그를 노출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물은 수많은 암살 시도에 직면했으며 항상 같은 성역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 성역은 그의 아내의 방,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였다. 알록의 아내는 그의 배신과 거짓말에 지쳤다고 불평한다. 그녀는 그가 암살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였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다. 필사적으로 그는 방에 특별한 보안 조치가 되어 있다고 설명하려고 한다. 립은 멀리서 관찰하며 보안과 용병의 수가 모두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5명의 일반 병사를 감지하고 정면 공격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다. 그녀는 단검을 손에 쥐고 목표물을 공격해 임무를 완수할 준비를 한다. 아라크는 그녀를 보고 위험하니 다칠 수 있다며 단검을 버리라고 소리친다. 갑자기 그녀는 기습을 당하고 공격을 막기 위해 뒤로 물러선다. 알라크의 아내가 단검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며 너무 오래 참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또다시 자기 친정돈을 가져갔다고 비난하며 더는 그의 거짓말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 격분한 그녀는 그가 그 돈으로 애인에게 줄 선물을 샀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차없이 그녀는 단검으로 그를 공격해 그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립은 결국 아라크를 쓰러뜨린 것이 그의 아내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끔찍한 짓을 저지른 여자는 충격과 후회로 몸을 떤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자 피 묻은 단검이 바닥으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되뇌다 절망에 빠진다. 바닥에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시신을 본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립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려 애쓴다. 자신이 목표물을 처리한 게 아니므로 임무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궁금해한다. 문득 알라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한다. 지붕 위에서 파올로는 임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목표물이 자신들 손에 처리된 게 아니므로 임무는 실패라고 결론짓는다.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는 임무 실패를 받아들인다. 그녀는 던컨에게 아라크가 자신들이 아닌 그의 아내 손에 죽었다고 설명한다. 리안이 자신만만한 미소와 도전적인 눈빛으로 그녀 앞에 나타난다. 폴라는 그를 보고 놀라며 어떻게 자신보다 먼저 도착했는지 의아해한다. 그녀는 저택에 가기는 한 건지 아니면 줄곧 기다리기만 한 건지 묻는다. 갑자기 립이 나타나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뒤에서 공격한다. 폴라는 무사히 돌아와 용병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혼란을 틈타 탈출하여 접선 지점으로 돌아왔다. 던컨은 시험이 끝났다고 선언하지만 암살은 실패가 아니라고 못 박는다. 손을 내밀며 그는 리안이야말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자라고 선언한다. 다른 경쟁자들은 교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충격에 빠져 소리친다. 그들 중 한 명이 아내 손에 죽었는데 어떻게 임무가 완수될 수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던컨은 이 모든 게 라이언의 솜씨였다고 밝혀 그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다. 그는 리안이 상황을 조작해 아내가 직접 목표물을 처리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네크로맨서의 능력으로 그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여자를 조종했다. 폴라드와 립은 주인공의 계략을 알아채고 경악과 분노에 휩싸인다. 던컨이 어떻게 판을 짰는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묻자 리안이 동의한다. 나머지 둘은 그가 자신의 영리함을 뽐낼 것을 알기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저 담백하게 말해주겠다고 답해 그들을 놀라게 한다. 폴라와 립은 그가 비밀을 밝히려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본다. 리안은 해답이 알라로크와 그의 본처의 관계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목표물을 특정했다. 경비병과 애인에 대한 정보 역시 정확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정보를 조사하고 사전에 대비해 두었다. 두 사람은 그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다. 그들이 따져 묻자 리아는 아라크만 조사했다고는 한 적 없다고 답한다. 그는 목표물이 될 만한 악평이 자자한 모든 이의 정보를 수집했고 남은 시간 동안 한 명이 아닌 모든 잠재적 목표물을 대비했다. 두 사람은 그가 사실상 시험 범위 전체를 미리 예습했다는 걸 깨닫고 할 말을 잃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라크에게 깊은 원한을 품은 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원한을 품은 사람이 바로 아라크의 아내 켈리였다고 밝힌다. 리아는 그녀에게 접근해 암살 길드를 고용하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하고 친정돈을 애인들에게 탕진하는 남편을 혐오했다. 소녀는 그녀에게 경비를 강화해 아라크를 겁먹게 하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가 안전을 위해 그녀의 방으로 도망치면 그녀는 피해자인 척 연기할 수 있었다. 애인에게 공격의 책임을 떠넘기면 그는 후회하며 그녀에게 다시 매달릴 것이었다. 남편의 행실 때문에 술에 빠져 살던 그녀는 소년의 계획에 쉽게 넘어갔다. 만약 그녀가 바란 대로 일이 풀렸다면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리아는 계획이 시작되기 전 그녀에게 마지막 정보를 하나 건넸다. 편지에는 애인의 선물값이 바로 그녀의 친정돈에서 나갔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덩컨은 시험 전체가 처음부터 소년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한다. 립은 주인공의 지략과 사람을 다루는 솜씨에 공포를 느낀다. 두 경쟁자는 자신들이 목표물의 애인 역할을 맡게 된 건지 의아해하지만 덩컨은 한 가지가 석연치 않다며 소년에게 묻는다. 리아는 계획의 성공을 위해 약간의 도움을 줬다고 인정한다. 아내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저택의 음료에 무략을 탔다. 사상자를 대비해 용병들의 식수에도 무략을 탔다. 그 무략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분노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었다. 그의 경쟁자는 용병들의 내분 역시 리안의 지시였음을 깨닫는다. 길드 동료가 죽는 걸 원치 않아 도움을 좀 줬을 뿐이라고 말한다. 다른 경쟁자들은 리안의 당당한 태도에 할 말을 잃는다.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조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말을 잇지 못한다. 덩컨은 모든 것이 정확히 주인공의 계획대로 흘러갔다고 결론짓는다. 암살은 그저 칼을 휘두르는 게 전부가 아니라며 리안을 축하한다. 교관은 그의 공로로 켈리에게서 추가 보수를 받게 될 거라고 알려준다. 리안은 아라크를 죽인 게 암살자가 아닌 그의 아내라는 사실은 자신들만 안다고 설명한다. 켈리는 자신의 범죄를 덮고 암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돈을 낼 것이다. 덩컨은 어린 암살자의 지략과 냉철한 계산에 감탄한다. 다른 경쟁자들은 그가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와 경쟁하느니 2등을 노리는 게 낫겠다고 수긍한다. 덩컨은 둘을 길드로 돌려보내고 라이언과 단둘이 이야기하겠다고 청한다. 둘은 지붕에서 뛰어내려 떠나고 교관과 주인공만이 남는다. 덩컨은 소년에게 말을 걸기 전 잠시 침묵한다. 그는 평범한 여인에게 남편을 죽인 죄책감을 지게 만들었다고 그를 꾸짖는다. 그는 죄책감이 암살자를 만드는 것이지 무고한 이를 조종하는 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리아는 자신도 진실을 알기 전까진 그녀를 평범한 여자로 봤다고 반박한다. 그는 아라크가 지배들였던 모든 애인들이 켈리의 손에 처리되었다고 밝힌다. 덩컨은 아라크가 자신의 사업으로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켈리는 직접 손을 쓰지 않고 가문의 힘을 이용해 여자들을 처리했다. 그 죽음은 실종으로 처리됐고 그 가족들은 이 일을 제기할 힘이 없었다. 주인공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설명하자 덩컨은 생각에 잠긴다. 그는 목표물이 제거되어야 길드가 온전히 보수를 받으며 프로 암살자에게 의뢰인의 사정 따윈 상관없다고 명확히 한다. 그는 암살에 양심이 개입한다고 해서 죄가 덜어지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덩컨은 소년의 철학과 자신들의 일에 대한 관점에 할 말을 잃는다. 리아는 켈리가 직접 남편을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그저 의뢰를 완수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덩컨은 그가 암살자에게 양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인간성을 지키려면 내부에서부터 성장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답한다. 길드에 머무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 그런 생각은 접으라고 조언한다. 소녀는 등을 돌려 걸어가고 교관은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남는다. 길드로 돌아온 리아는 수료식을 준비한다. 이제 정식 단원이 된 그는 자랑스럽게 증서를 받는다.
제피어는 그가 이제 5급 암살자임을 선언하며 축하한다. 시스템이 임무 완료를 알리고 그는 보상을 받는다. 그는 레벨이 오르고 뛰어난 성과로 보너스 임무까지 완수한다. 다른 길드원들이 박수를 치며 그의 성과를 축하한다. 그는 경쟁자들의 존중과 교관의 큰 기대를 받게 되었다. 사파이어는 이제 정식 계약을 맺고 승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리안이 조건을 묻자 그녀는 최소 30골드 가치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이미 그런 계약을 갖고 있다고 밝히자 그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본다. 리안은 길드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아라크 임무의 가치를 직접 묻는다. 다른 암살자들은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의아해하며 경악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임무의 진짜 가치를 알아야겠다고 주장한다. 사피르는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며 말없이 그를 쳐다본다. 그러고는 선금 10골드, 완료 시 10골드였다고 밝힌다. 다른 길드원들은 이제 그의 목적을 이해하고 계속 지켜본다. 이때 교관이 켈리에게서 은폐 명목으로 10골드를 더 확보했다고 덧붙인다. 덩컨은 소년이 추가 금액까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다물지 못한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는 시험이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했다고 말한다. 다른 암살자들은 소년의 대담함과 지략에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다. 그는 자신이 계약을 따내고 임무를 완수하고 대금을 회수한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젊은이는 첫 승급에 필요한 30골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말한다. 길드장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신참의 태도에 격분한다. 자신을 5급 암살자라고 소개하며 4급으로의 승급을 요청한다. 길드의 모든 이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대담함에 놀라 침묵 속에서 쳐다본다. 분노로 눈을 번뜩이며 그게 얼마나 오만한 짓인지 모르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그녀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을 뿐이다. 그녀는 그가 한 일이 인상적이었다고 인정하지만 그가 자신들을 얕보고 있다고 말한다. 여자는 조직에는 따라야 할 규칙과 절차가 있으며 4급 암살자가 되어야 진정한 프로로 인정받는다고 설명한다. 격분한 표정으로 길드장은 그가 길드의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고는 그의 결과가 요건을 충족함을 인정하지만 그런 행동은 적을 만든다고 말한다. 그 때문에 그의 요청을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그를 내보내려 하지만 주인공은 보라색 기운을 뿜으며 요청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길드장은 짜증이 나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약간의 눈치가 필요하다고 소리친다. 이때 교관인 던컨이 끼어들어 지부장과 이야기하겠다고 요청한다. 교관이 의견을 제시할 준비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그곳에 서 있다. 여자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자 그는 라이언이 승급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젊은이가 그들을 얕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동안 숨기고 있던 것이 있다고 설명한다. 길드장은 부하의 말에 흥미를 느끼고 젊은이는 살짝 비웃는다. 그는 리안이 신체 능력이 아닌 지략과 전략을 사용했다고 밝힌다. 그가 오직 지능만으로 이겼기 때문에 소년의 옛 경쟁자들은 지루해 보인다. 하지만 4급 시험은 신체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것이 그를 평가할 절호의 기회다. 다른 단원들은 그가 모집 때 함정과 속임수로 자신들을 속였던 것을 떠올린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교관의 말에 동의한다. 그녀는 시험을 허락하지만 최고의 암살자라도 목숨을 건다고 경고한다. 진지하고 위협적인 시선으로 길드장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여자의 손을 잡고 그들 사이의 합의를 확정짓는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사악한 미소로 그는 준비가 되었다고 확인한다. 길드 본부 밖 보랏빛 하늘 아래 길드장은 다음 도전을 기다리며 서 있다. 나중에 선술집에서 덩컨은 그 소년이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데는 도사라고 말한다. 테이블에 앉아 그는 주인공이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고 말한다. 여자 중 한 명이 그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웨이트리스가 술을 더 가져오고 누군가 시험이 한두 달은 더 있어야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던컨이 훈련을 제안하지만 리아는 시험날까지 쉴 계획이라며 거절한다. 훈련 대신 쉰다는 생각에 모두가 완전히 충격받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길드를 떠나 있을 것이라며 영지를 벗어나도 되는지 묻는다. 교관이 확인해주자 젊은이는 시험 전에 돌아와 일정을 확인하겠다고 말한다. 덩컨은 소년의 태도를 곱씹으며 이제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는 그저 입술에 묻은 음료의 거품을 닦아낸다. 그러자 교관은 잔을 들고 축하하기 위해 밤새 마시자고 제안한다. 길드 밖에서 여자 중 한 명이 리아에게 나이를 생각해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런 자유시간이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급부터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계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지부장이니 이 기회를 잡아 떠나야 한다. 나중에 젊은이는 홀로 여행하며 산에 멈춰서서 지평선을 바라본다. 그의 목적지는 비밀 훈련의 완벽한 장소인 위험한 그림자 지대다. 미소와 녹색 기운을 띠고 그는 도전에 대한 준비를 마친 채 종말의 땅을 마주한다. 다른 곳에서는 호화로운 마차가 밤을 가르며 고속으로 달린다. 수많은 기사들이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삼엄하게 호위하고 있다. 호위를 이끄는 것은 멋진 백마에 올라탄 젊은 분홍 머리 기사다. 갑자기 그는 길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말을 멈춘다. 그들은 길 한가운데에 앉아 길을 막고 있는 후드를 쓴 여행자를 발견한다. 짜증이 난 기사는 그 인물에게 거기 앉아서 뭘 하고 있냐고 소리친다. 주인공은 그토록 오만하게 질문하는 귀족을 마주하기 위해 천천히 돌아선다. 미묘한 움직임으로 그는 호기심 많은 기사에게 얼굴의 일부를 드러낸다. 그리고 순식간에 소녀는 귀족의 말바로 앞으로 이동한다. 가련한 표정으로 그는 발목을 삐었다며 다음 마을까지 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분홍머리 기사는 소년의 뻔뻔함에 짜증이 나서 그를 꼬마라고 부른다. 그는 만약 급했다면 주저없이 그를 치고 갔을 것이라고 위협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것이 모두 그의 계획의 일부이므로 살짝 비웃을 뿐이다. 젊은이는 그의 말투로 보아 그들이 서두르지 않고 심지어 큰 길에 있지도 않다고 지적한다. 귀족은 젊은이의 예리함에 충격을 받고 격렬한 분노로 그를 노려본다. 그러자 길일은 강아지 같은 표정으로 리아는 불쌍한 소년을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기사와 그의 말은 그 장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지루한 표정을 짓는다. 마차 안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키노라는 사람에게 젊은이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기사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소리치며 거절한다. 그러자 목소리는 그를 마차에 태우고 싶지 않으면 자신의 말에 태우라고 제안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키노는 소년을 자기 말에 태우고 소년은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이제 예상치 못한 탈것을 얻은 주인공은 새로운 방식으로 여행을 계속한다. 기사 중 한 명이 말을 해 소년을 태워야 하는 카니를 놀린다. 그러자 귀족이 젊은이의 이름을 묻고 그는 자신을 페인튼의 리온이라고 소개한다. 주인공은 마차 안의 아가씨에게 목숨을 비쳤다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카닐은 그녀를 만난 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말하고 리온은 비웃는 미소를 짓는다. 속으로 그는 이것이 운이 아니라 그녀와 동행하기 위한 계산된 계획이었음을 드러낸다. 그는 경로를 조사하다가 로즈 가문이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은 외딴 지역에 살았지만 가문의 수장이 죽자 그녀는 도망쳐야만 했다. 그녀의 경호원들은 진정한 기사가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용병들이었다. 용병 중 한 명이 아가씨의 상황과 그녀가 겪는 어려움을 한탄한다. 하지만 비웃으며 리아는 로즈 가문의 몰락이 서먼 가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비병 중 한 명은 이 말을 듣고 정보를 믿을 수 없어 충격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가문의 수장의 죽음과 후계자의 추방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이 사건에 얽혀 있는지 궁금해한다. 기사 중 한 명이 두 가문 사이의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한다. 소문에 따르면 서먼 가문이 공모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가주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달빛 아래 상단은 멈추고 기사들은 야영을 준비한다. 몇몇은 모닥불가에서 쉬고 다른 이들은 말을 돌본다.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리아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홀로 앉아있다. 그는 마차에 더 가까이 다가가 밤새 조용히 경계를 선다. 이제 주인공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바로 무리에 잠입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달빛 아래 주인공은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분석한다. 그는 로즈 가문의 몰락이 서먼 가문과 파튼 가문 사이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이해한다. 그 연결고리는 로즈 가문의 후계자가 서먼 가문의 기사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마물에게 패배했고 서먼 가문은 로즈 가문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애인의 가문은 파튼 가문과 동맹을 맺어 이 상황을 이용했다. 그들은 로즈 가문 가주의 비극적인 최후를 서먼 가문의 탓으로 돌리는 이야기를 조작했다. 로즈 가문은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파튼 가문에 맞설 힘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도자를 잃고 달인 왕국으로 망명을 떠나야만 했다. 이 모든 정치적 음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린 후계자는 카닐과 남은 몇 안 되는 충직한 하인들에게만 의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토록 적은 수행원과 함께하는 망명의 여정은 엄청나게 위험할 것이었다. 밤새도록 경비병 한 명이 야영지를 공격으로부터 지키며 보초를 선다. 마차 안에서 어린 세인틴 로즈는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모른 채 잠들어 있다. 누군가 애인의 가문의 아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말한다. 그러자 칸일은 진정한 범인은 파튼 가문과 애인의 가문이라고 분노하며 말한다. 그는 그들의 망명 요청이 서먼 가문 관리인의 도움으로 겨우 승인되었다고 밝힌다. 리아는 모닥불 옆에서 수프를 먹으며 모든 것을 열심히 듣는다. 귀족은 서먼 가문이 남은 얼마 안 되는 힘을 다해 그들을 도왔다고 말한다. 다른 기사들은 감동하여 서먼 가문을 위해 축배를 든다. 그러자 경비병 중 한 명이 그 젊은이에게 수프를 한 그릇 더 권했고 그는 기꺼이 받는다. 경비병은 사과하지만 리아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여행하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도 괜찮은지 묻는다. 경비병은 그가 도움을 청하며 길을 막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웃는다. 칸일은 괜찮다고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이제 한결 편안해 보인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한 기사는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어린 세인틴 로즈라고 말한다. 리아는 진짜 문제는 가문의 후계자라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동의한다. 그는 기사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애인의 가문은 단지 로즈 가문의 가주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미 3번이나 암살 의뢰가 거부된 둘째 아들은 더욱 그렇다. 그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잡아먹는 짐승이며 그에 대한 모든 의뢰는 거절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 편집증적이기 때문에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자가 세인틴을 노리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갑자기 주인공은 이상한 존재를 감지하고 절벽 쪽을 힐끗 본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야영지를 빠져나와 어두운 숲으로 달려간다. 그는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한다. 직접 싸우는 대신 추격자들을 지연시키기 위해 덫을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경비병 중 한 명이 흑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그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미소를 지으며 그 젊은이는 숲에서 용변을 보다가 미끄러졌다고 주장한다. 경비병은 그에게 다쳤으니 쉬라고 말하고 리아는 단검을 손에 든 채 앉는다. 그는 덫을 충분히 설치했고 필요한 정보도 모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익 웃으며 이것을 자신이 먹은 수프값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다음 날 해가 뜨고 상단은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한다. 리아는 태워준 것에 감사하고 칸일은 소년이 그림자 지대 근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젊은이는 상인으로 일하며 팔물건을 사러 갈 계획이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기사 중 한 명이 여기서 마침내 헤어지는 것인지 묻는다. 그 순간 주인공은 어린 후계자에게서 선물로 포션을 받는다. 그 포션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마차 안의 아가씨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마차 안에서 세인틴 로즈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젊은이를 바라본다. 칸일은 그 덕분에 여정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포션을 손에 든 주인공은 감사한 마음으로 마차를 향해 바라본다. 그는 감사를 표하며 달인에 머물 것이라고 말하지만 기사는 그들을 찾지 말라고 한다. 경비병 중 한 명은 단장님이 무례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칸일은 그 말에 짜증을 내며 모두에게 즉시 출발하라고 명령한다. 상단이 떠나고 젊은이는 그들이 흙길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어린 후계자에게서 선물로 받은 포션을 바라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는 병을 열어 포션을 전부 마신다. 포션의 에너지가 그의 몸을 타고 흐르며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 그를 강하게 만든다. 단 한 번의 도약으로 그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질주한다. 갑자기 그는 말발굽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듣는다. 한 무리의 기수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흙길을 질주한다. 놀란 표정으로 주인공은 추격자들이 도착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추격자가 6명, 일반 용병 2, 초보 검사 2임을 샌다. 두 기사는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지만 여전히 위협적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상대하기 까다로울 것이 분명한 마법사도 있다. 마지막 한 명은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그는 그가 강력한 귀족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애인의 가문의 둘째 아들이 공격대를 이끈다. 그가 조사했던 남자 가루다 애니가 로즈 가문을 쓸어버리기 위해 여기 있다. 그는 주인공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그를 지나쳐간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리아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말들이 일으킨 흙먼지가 대결을 준비하는 젊은이를 감싼다. 그는 추격자들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멀리서 그들을 뒤쫓는다. 그의 덫은 충분하지 않았고 그는 수프 한 그릇 때문에 이 난장판에 끼어든 것을 한탄한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아까 마신 포션에서 이상한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낀다. 그는 포션이 최소 20실버의 가치가 있는 매우 비싼 선물이었음을 발견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아가씨의 친절에 감사하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로즈 가문이 그렇게 강력한 적에게 맞설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세인틴을 데려가고 나머지 호위들은 무자비하게 제거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의 봉사에 대한 성금이라고 결정하고 개입할 준비를 한다. 그는 직접 그들을 추격하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마법진을 사용하고 전투를 돕기 위해 자신의 생물을 소환한다. 녹색 오라와 함께 그는 코르낙에게 첫 번째 임무를 내린다. 로즈 가문을 보호하라는. 멀리서 상단은 다가오는 위험을 모른 채 평화롭게 나아간다. 갑자기 카닐은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불길한 예감에 말을 멈춘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모두에게 속도를 내라고 명령한다. 경비병 중 한 명은 갑작스러운 명령에 혼란스러워하지만 귀족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그는 마차 안의 아가씨에게 더 빨리 움직일 것이라고 알리고 꽉 잡으라고 부탁한다. 한 기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카닐은 추격자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외친다. 국경이 바로 앞에 있기에 그는 부하들에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라고 명령한다. 그런 다음 그는 2명의 경비병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명령한다. 만약 따라잡히면 아가씨를 데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국경으로 도망치라고 한다. 그곳에선 애인의 가문도 국경 수비대를 자극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녀를 건드릴 수 없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그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시간을 벌겠다고 선언한다. 경비병들은 단장의 이름을 외치며 국경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카닐은 홀로 적들과 맞설 준비를 한다. 그는 애인의 기사단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로즈 가문의 기사이다. 추격자들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의 우두머리가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보고 말에 고삐를 당긴다. 날카로운 칼날이 호련히 나타나 적 기사들의 길을 막는다. 카닐은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라며 즉시 물러나라고 명령한다.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는 복종하지 않으면 모두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그 위협을 비웃으며 경멸적인 눈으로 기사를 쳐다본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카닐이 정말로 그들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지 묻는다. 그는 귀족을 조롱하며 기사라는 것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카닐은 추격자들의 우두머리가 가루다 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충격에 빠진다. 악당은 어린 세인틴을 제외한 모두를 제거할 계획을 밝힌다. 잔인한 표정으로 그는 부하들에게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를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용병들이 전진하고 카닐은 전력을 다해 싸울 준비를 하지만 갑자기 마법의 폭발이 그를 덮쳐 격렬하게 날아간다. 적 그룹의 마법사가 강력한 주문으로 그를 공격하여 상처를 입힌다. 카닐은 마법사가 최소 2서클이라는 것을 깨닫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자 가루다는 마법사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기사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한다. 땅에 쓰러진 귀족은 새로운 적이 다가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남자는 여기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카닐은 전 로즈 가문 기사단장을 알아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 남자는 가문은 망했고 살아남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발길질로 그는 무자비하게 옛 동료 중 한 명을 공격한다. 그리고 순식간에 배신자는 날카로운 검으로 카닐에게 달려든다. 두 기사는 어린 후계자의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인다. 카닐은 배신자에게 기사도를 모두 잃었냐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 남자는 세상이 변했고 더 이상 기사도나 신의 따위는 없다고 반박한다. 두 사람은 가차없이 서로를 공격하지만 카닐은 전 단장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배신자는 그에게 포기하고 미래에 섬길 더 나은 주군을 찾으라고 말한다. 분노한 카닐은 불명예스러운 배신자의 허튼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자 가루다는 어린 세인틴이 지금쯤 잡혔어야 한다며 그를 끝장내라고 명령한다. 남자는 사과하며 옛 동료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갑자기 녹색 에너지의 폭발이 배신자를 덮쳐 카닐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한다.
가루다는 예상치 못한 개입에 충격을 받고 또 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한 생물이 나타나고 녹색 오라가 호련히 나타나 마법으로 배신자를 공격한다. 주인공이 소환한 생물 코르낙이 배신자의 치명적인 일격으로부터 카니를 구해낸다. 남자는 마법에 맞아 상처 입은 몸에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강력한 공격으로 그 생물은 여러 개의 녹색 에너지 발사체를 발사한다. 거대한 폭발이 적진을 휩쓸자 적들은 허를 찔린다. 마법사와 가루다는 간신히 많아 보호막을 세워 폭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한다. 하지만 배신자는 운이 좋지 않았고 그 생물의 마법에 중상을 입는다. 리안과 코르낙은 결의에 찬 눈으로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다른 곳에서는 검 한 자루가 공중에 떠서 마차를 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마법의 칼날은 세인틴이 숨어있는 마차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어린 후계자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마차의 경비병들은 패배했고 그 지역은 싸움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말과 마차는 파괴되었고 경비병들은 겨우 서 있을 정도이다. 남은 2명의 경비병은 중상을 입었지만 계속해서 싸운다. 그들은 적이 너무 강해서 이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용병들은 그들에게 조용히 기어서 사라지라고 제안하며 조롱한다.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가 거기까지라고 선언하자 모두가 놀라서 돌아본다. 어린 세인틴 로즈가 마차에서 나와 충성을 다한 경비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경비병 중 한 명은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절망하며 항복하지 못하게 막으려 한다. 단검을 손에 든 그녀는 부하들의 목숨을 살려준다면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제안한다. 결연한 눈빛으로 후계자는 그들이 거절하면 자신의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한다. 그녀는 용감하게 그들을 마주하며 고용주들이 그런 결과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